안정성. 자, 힘의 평형을 배우기 위해서 힘이 뭔지, 힘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략간략하게만 좀 체크를 하면서 갈게요. 자, 우리 중등 물리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힘, 영어로 F. 포스라는 글자 때문에 F를 쓰고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힘이라는 것은 물체에 가해질 때 물체의 형태 변화, 그 다음에 속력의 변화, 방향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우리가 중등에서 배운 운동은 속력이잖아. 그런데 여기 우리 고등 과정부터 속력과 방향을 합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되니까. 결국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속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죠.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속도라는 게 변합니다. 이 V 위에 화살표를 그려준 게 속도예요. 그냥 V만 놓으면 속력이고, 차이가 있는 거는 좀 이따가 뒤에 가서 벡터 개념 설명하면서 그 속력 속도 차이, 거리하고 변이 차이를 이야기할 겁니다. 요거의 정의를 우리는 A 벡터, 가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가속도의 크기는 결국 단위 질량당 받는 힘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이 공식을 바꾼 게 우리가 아는 그 공식이죠. F는 ma. 이렇게 해서 역학의 시작 파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운동의 변화와 가속도는 운동의 변화, 그리고 힘의 작용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게 결국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됐죠? 자, 힘의 3요소. 힘을 비교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3요소라고 하고, 이건 힘의 크기, 즉 세기, 방향, 그리고 작용점입니다. 요 세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벡터의 표시인 화살표를 쓰고요. 화살표에 길이를 힘의 크기에 비례한, 힘의 방향을 우리는 이 연장선 방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은 보통 우리 X축을 기준축으로 했기 때문에 X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식의 반대 방향의 각도를 방향이라고 하고, 고전역학 파트에선, 이제 우리가 뉴턴 물리학 고전역학 파트에선 물체를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질량이 모여있는 점으로 보거든요, 물체를. 그래서 물체의 힘이 가해지는 이 지점을 물체의 무게중심점, 즉 작용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세 가지를 힘의 3요소라고 하고, 이 세 가지가 같으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힘의 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작용이란 뭐다? 생기는 가속도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힘에서 중력, 탄성력, 수직항력, 마찰력, 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힘은 기본적으로 접촉력과 비접촉력이 있어요. 비접촉력부터 설명하는 게 순서가 자연스럽단 말이야. 첫 번째가 만유인력. 얘를 통상중력이라고 해. 얘는 그 힘의 크기가 두 물체 사이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이니까요. 두 물체의 질량 곱에 비례합니다. 만유인력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자기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다른 질량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당기는 힘이 자신의 질량에 비례해. 그런데 문제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우리 힘은 상호작용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나랑 분필 사이의 만유인력은 나는 분필을 내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당기고 M1, 분필은 나를 자신의 질량 M2에 비례하는 힘으로 당겨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분필을 당기는 힘이랑 분필이 나를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힘의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질량의 곱에 비례. 공간에 작용하는 비접촉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뉴턴이 찾아낸 게 비례상수값 G예요. 만유인력 상수.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하고 공식이 다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은 그럼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중력이야. 그러면 여기 M1이 라지 M으로 M2가 스몰 M으로 바뀌고 물체 사이 거리 R이 지구 반지름 대문자로 바뀌는 거예요. 쌤, 그럼 물체가 지구 표면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우리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보면 제일 높은 산이 얼마나 되죠? 높이가.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가 9km가 안 됩니다. 8,800m가 넘으니까. 근데 가장 깊은 바다는 저기 사이판 옆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인데 제일 깊은 데가 11,000m 정도 돼요. 네가 가본 가장 지상에서 먼 곳은 어디죠? 지표면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본 적. 해수면에서 가장 멀리까지 떨어져 본 적. 비행기 탔을 때. 보통 국제선 항공기가 12에서 13km. 그러니까 지구 대기로 설명을 하자면 대륙권 계면 위를 갑니다. 성층권을 날게 돼 있어요. 거기가 기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해봐야 13에서 15km잖아. 지구 반지름 R이 6,400km거든요. 6,400km에서 10km 얹거나 빼거나 차이가 나 안 나? 사실 안 나지. 그래서 위의 식이 요렇게 바뀌어요. 공식이.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얘가 뭐가 된다? 고정된 상수값이죠. 지구 반지름과 지구 질량이니까. 이거 계산한 게 9.8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중력 가속도라 그래서 G라고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와 관련된 또 다른 힘이 전기력이에요. 우리 중학 2학년 1학기 쿨롱 법칙 할 때 배웠잖아요. 전기력은
전하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 전하가 가지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잖아. 맨 처음에 이거 배울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이거랑 이거랑 공식 모양을 보세요. 어때? 똑같이 생겼지, 생김새가. 가장 큰 차이를 생각하면 봐봐. 얘는 질량이잖아요. 음수가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만유인력은 무조건 인력이잖아. 근데 얘는 전하량이잖아, Q. 그래서 얘는 전하량의 곱이, 즉 Q1 곱하기 Q2가 0보다 크면 같은 부호라는 소리지. 청력. 0보다 작으면 인력을 받는다는 게 특징이 됩니다. 필기하셔야죠. 노트 있냐? 빨리 필기. 좀 할게요. 접촉력. 서로 맞닿아서 작용해야 되는 힘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의 평형 상태가 기본적으로 무엇인가의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특징입니다. 비접촉력은 그 힘의 크기는 거리제곱. 공간에 대한 투영이기 때문에 거리제곱에 반비례하는 게 특징이었고요. 자, 그래서 비접촉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탄성력과 장력. 저거 힘 순서가 지금 너무 개판인데 간단한 거부터 묶어서 할게요. 탄성력과 장력. 탄성력이란 물체가 변형이 되었을 때 그 물체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이 탄성력이야. 그래서 변한 반대쪽으로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고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델타 X에 비례합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우리나라 TV에서 본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벌칙 중 탑 2가 탄성력 벌칙이었어요. 그 벌칙을 받는 사람 머리에 유치원생들이 쓰는 그 빵모자 있죠. 노랑 빵모자. 그걸 씌우고 그 모자의 특징은 여기에 뭐가 있다? 고무줄이 있죠. 응? 잔인의 손가락은 모자이크 처리. 어떻게 하면 더 세게 때릴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 많이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탄성력의 크기는 K 델타 X로 써요. 여기 K 값이 탄성 계수라 그래가지고 고무줄이 늘어나는데 필요한 힘 뉴턴 퍼 미터예요. 1m 늘리는데 몇 뉴턴 필요하냐? 고무줄이든 용수철이든 그 값이 정해지겠지. 근데 얘 크기가 뭐와 같으냐? 외력의 크기와 같아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그 활 쏘는 거 생각해봐. 활을 빡 당기고 있지. 이 상태에서 멈추잖아.
멈추는 게 평형이거든요. 아까 저기 적혀 있었던. 근데 여기서 힘을 딱 멈출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내가 활을 뒤로 당기고 있는 이 힘하고 화살이 앞으로 돌아가려는 힘하고 어떻게 된다? 이 위치에서 평형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딱 멈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놓으면 쭉. 그렇기 때문에 탄성력의 특징은 외력을 측정할 수 있어요. 뭐로? 델타 X로. 되게 간단한 거야. 봐봐. 아무것도 안 다른 용수철이 예를 들어 9cm라고 쳐요. 5N짜리를 달았더니 12cm가 됐어. 18cm가 되었다면 매달아 놓은 물체는 얼마짜리일까? 몇 뉴턴? 계산. 틀렸죠? 자, 여기서 내가 핵심은 이 부분으로 변형돼. 실제로 12cm가 아니라 늘어난 길이가 몇 cm인데? 네. 실제 늘어난 델타 X는 3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델타 X가 몇 cm예요? 네, 9cm지. 몇 뉴턴이다? 네. 이해가 되지? 그리고 이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얘가 15N이라는 말은 이 물체가 밑으로 받는 중력의 크기가 15N인데 얘가 여기 정지해 있다는 말은 이 용수철이 물체를 잡아당겨 올려주는 힘도 몇 뉴턴이다? 네, 이게 탄성력의 크기 15N이라는 말이야.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장력이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줄이 당겨주는 힘을 장력, 텐션이라고 해요. 응?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다가 15N짜리 물체를 줄에다가 매달아 놨어요. 그러면 이 15N은 아까 말했듯이 중력이 얼마다? 15N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줄이 이 물체를 당겨주는 힘도 몇 뉴턴? 요 텐션 15N이 돼요. 자, 줄이 물체를 당겨주는 힘이 15N이면 물체가 줄을 당기는 힘도 15N이겠지. 그러면 요거 잘 봐봐. 이 줄이 평형이 되려면 천정이 줄을 당겨주는 힘도 15N. 그러면 줄이 천정을 당기는 힘도 15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철이든 장력이든 한쪽에만 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줄의 양쪽 끝에서 똑같이 작용한다는 걸 개념을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수직항력과 마찰력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요거 다 적었지? 보통 우리는 수직항력, 대문자 N으로 많이 표시하는데 뜻이 노말 포스입니다. 해석하면 그냥 힘. 수직항력은 접촉면에
수직으로 서로 밀어주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수평면 위에 예를 들어 10N짜리 어떤 박스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리야. 이 박스가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이 10N이 되고, 맞지? 그 과정에서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도 10N이 되겠지. 무게만큼 누를 거 아니야. 그러면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주는 힘. 얘도 뭐가 된다? 수직항력이 되겠죠. 몇 뉴턴이다? 그럼 봐봐. 이 10N짜리 물체 입장에서는 밑으로 당기는 힘도 10N, 위로 떠받쳐지는 힘도 10N이니까 양쪽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가해서 R자임, 즉 합력이 얼마다? 0이죠. 그러면은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위로 가속도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고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수직항력이에요. 마찰력이란 기본적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방해하는 힘이고, 접촉면에 나란합니다. 이 힘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자,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확대를 좀 해보면은, 물체 바닥이 이렇게 매끈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다? 우둘투둘한 요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바닥도 이렇게 우둘투둘한 돌기로 되어 있단 말이지. 이 상태에서 지금 봐봐. 서로 수직항력 때문에 꽉 압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어떻게 된다? 끼어요. 끼어 있는 거를 이미지적으로 표현하려니까 어려우니까 멈춰있는 물체는 요 둘 사이의 인력으로 용접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붙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탁이나 책꽂이 같은 거 무거운 거 밀면 밀려 안 밀려? 바로 안 밀리지. 근데 친구들 한 서너 명 붙어서 으라차차차 하면은 미끄러지죠. 그리고 미끄러지는 동안은 어때요? 힘이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맨 처음에 움직일 때보다는. 마찰력이 미끄러질 때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잖아. 그래서 이 마찰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찰력이 쭉 증가합니다. 45도로. 여기가 외부에서 가는 힘이고 여기가 마찰력인데 요 구간을 우리는 정지마찰력이라고 해요. 정지마찰력인 구간은 외력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같아요. 대신에 반대 방향으로 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합쳐서 0이 되니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여요. 요 제일 끝점, 여기를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요 구간의 값을 뮤스태틱 N, 여기서 N이 수직항력인 거야. 그리고 이 순간이 뭐냐면 용접의 파괴가 일어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야. 붙어있던 부분이 어떻게 된다? 순간 저만큼의 힘을 가하는 순간 얘네들이 부서지는 거야. 원래는 요 철에서 빠져나오는 타이밍인 거지. 저 힘이 가해지면.
그리고 그러고 나면 순간적으로 마찰력이 운동 즉 미끌림 마찰력이 돼요. 얘는 뮤 K의 N이 됩니다. 대문자에는 수직항력이죠. 여기서 이 뮤라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바로 그 값입니다. 거칠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거칠다고 무조건 마찰력이 커지는 게 아니라 방금 저 요철을 설명한 이유가 그거야. 바닥에 따라서, 바닥 소재 재질에 따라서 거칠기 값이 어떻게 된다? 같은 신발이라도 다르지. 체육관에서 가장 안 미끄러지는 신발은 운동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농구화예요. 농구화는 농구화 바닥에 보면 그 빨판 상어 빨판 문양이 있지, 이렇게. 빨래판에 요철 문양이 이 빗금으로 쳐져 있는 게 바닥에 붙어 있잖아. 그게 그 마룻바닥, 체육관 바닥에 코팅된 소재까지 해가지고 마찰력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소재와 구조예요. 학교 운동장이라면 농구화보다 더 안 미끄러지는 신발은 축구화겠죠. 인조잔디라면 우리가 보통 풋살화 혹은 잠뽕화라 부르는 인조잔디 터프화겠지. 그게 야구 선수들 야구할 때 이제 선생님은 내가 취미가 야구라 보니까 이 장비에 눈이 가요. 저 새끼가 야구 잘하나 못하나 보다. 이게 보면 롯데 선수들도 사직 경기할 때 신발하고 저기 키움전 고척돔 경기할 때 신발이 달라. 투수 빼고. 뭐냐면 고척돔은 천연 인조잔디잖아. 인조잔디거든요. 거긴 동구장이라서 천연잔디를 못 키우잖아. 그러니까 바닥이 인조잔디로 된 경기장이니까 신발 바닥이 쇠 스파이크가 아니라 인조잔디용 운동화, 그 터프화예요. 야구화 중에서도. 아니면 그 플라스틱 포인트와 우리 축구화 같은 찡 있잖아. 그런 찡이 나 있는 야구화를 신어. 근데 사직에서 경기할 때는 쇠로 된 스파이크 신어요. 바닥이. 왜? 여기는 흙이고 천연잔디가 깔려있잖아. 그럼 플라스틱 포인트화보다도 쇠 스파이크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 미끄러져. 근데 그 쇠 스파이크를 신고 인조잔디에 가면은 인조잔디 다 패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거. 포인트화나 인조잔디 터프화를 신겠죠. 뭐 지금 올림픽 기간. 옛날에 저기 롯데백화점 부산 중앙동점 갔더니 아디다스 매장에 같은 축구화 디자인이 4컬레씩 있더라고. 왜 4컬레이냐? 첫 번째가 프로 선수용 레벨. 천연잔디 구장이나 부드러운 흙으로 된 구장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 스터드가 길고 가운데 쇠찡까지 같이 박아 놓을 수 있는 축구화. 진짜 프로페셔널 축구 선수용. 그 밑에는 보통 학교 운동장 같은 땡흙에서 쓰라는 포인트화.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축구화 찡. 앞에 거보다는 좀 더 찡이 짧고 대신에 어떻다? 더 하드하겠죠. 세 번째가 인조잔디화. 왜? 인조잔디 구장에서도 풋살 하잖아. 네 번째가 일반 운동화 바닥 축구화. 왜? 요새 보면 실내 경기장이나 아니면 아스팔트 위에 고무판 포장되어 있는 체육관 바닥 같은 데서도 풋살 하잖아. 그럼 그 일반 시멘트 바닥에서는 포인트화나 아니면은 저기 잠뽕화 신으면 미끄러지잖아. 그러니까 뭘 신어야 돼, 바닥은? 일반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공 차는 느낌은 축구화 느낌이 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건 똑같은데 바닥이 다른 4가지 모델이, 네 모델이 선수 시그니처 모델 3개가 딱 전시되어 있더라고, 아디다스에. 메시, 포그바, 손흥민. 그러니까 경기장만. 그래서 옛날에 이영표하고 누구였지? 이영표하고 이천수인가? 지네들 그 유튜브 방송하는 데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수비 못하는 거하고 존나 까면서 한 소리가 뭐였냐면 우리나라 K리그 축구가 발전 못하는 게 경기장 부족도 있는데
선수들도 문제가 있다. 축구와 찡을 보면 천연잔디 구장인데 흙바닥 축구화 신고 있다. 왜? 그게 발이 덜 아프니까. 그러니까 훨씬 잘 마모가 되는 타입이고 그 흙구장용은 좀 더 길고 강하게 박혀야 되니까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게 흙구장이 좀 더 부드럽대. 그러니까 발로 신고 뛰어다니면 흙구장용이 발이 바닥이 좀 더 편하고 덜 아프겠지. 대신에 막 유럽 프로 선수들 레벨처럼 순간적으로 막 방향 전환하고 그렇게 팍팍 순발력 있게 움직이는 게 된다 안 된다 신발이? 안 되고 미끄러져 버리겠죠. 근데 거기서 미끄러지는 게 덜 다치니까 차라리 그걸 신고 뛴대. 몸 뚫릴지언정. 그런 식으로 뛰고 있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진짜 프로 레벨 선수들하고 붙어버리면 그걸 못 따라가서 뚫리는 거지.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발 신는 게 실력이 부족한 거라고 이천수가 존나 까더라고. 그런 식도 있는 거지. 그게 뭐다? 마찰력. 오케이? 그럼 봐봐. 사실 체육대회 줄다리기 1등 하는 최고의 비법은 우리 반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최대로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줄로 당기는 장력은 양쪽이 같은 힘으로 당기게 되니까 줄다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 반이 강하게 당길 필요는 없죠. 그럼 뭐를 키워야 된다? 최대 정지 마찰력을 키우면 돼.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은 반이 먼저 미끄러지는 거야. 그리고 미끄러지면 어떻게 된다? 마찰력의 크기가 줄죠. 그럼 지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선수 선발. 수직항력이 크면 이겨요. 네, 무거운 놈들을 먼저 스타팅을 세우는 거야. 무게순으로 뽑아야 되고, 두 번째로 저번보다 우리 반이 돼지가 적은데 그럼 우리가 져야 되나요 싶으면 거칠기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신발 바닥을 경기장 사정에 가장 적합한 신발을 신으면 돼요. 사실 닷생 까고 반칙 써도 된다면 난 등산화의 아이젠 쇠이빨 운동장에 박아 놓으면 게임 끝. 맞지? 근데 그건 너무 대놓고 반칙이잖아. 그래서 무난한 선택. 학교가 흙바닥이다? 축구화. 인조잔디다? 터프화. 체육관 나무바닥이다? 농구화를 신기면 가장 마찰력이 커지니까. 그거 말고 마지막 세 번째 심화 과정이 오징어 게임 1의 그 할배가 가르쳐준 그 자세.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공을 꽉 잡고 몸을 45도로만 제껴. 발 떼지 말고 그대로 버텨. 발 안 떼는 게 최대 정지 마찰력을 계속 크게 유지시키는 방법이에요. 떼면 미끄러지는 거야. 당길 필요도 없어. 버티면 돼. 그러다가 쟤네들이 호흡이 흐트러지고 발이 떨어지는 박이 달라지는 순간 확 당기면 그때부터 끌려오는 거야. 그 오징어 게임 보면 그 장면 나오잖아. 자, 알짜 힘. 따지고 보면 세 가지 다 같은 소리예요. 알짜 힘을 구한다, 힘을 앞서간다, 합력을 구한다.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것은 F벡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힘은 뭐로? 벡터 연산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즉 벡터 연산의 합을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원래는 평행사변형법이에요. 평행사변형법을 설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얘가 F1이고 얘가 F2라고 치자.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것은 이 F1과 F2에 대한 두 힘을 뭐로 하는?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그
대각선 길이와 방향을 우리는 알짜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도 F1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알짜임을 구하려면 요거를 요렇게 연장을 해서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주면 요 세로 길이는 뭐가 될까요? F1의 사인 끼인 각이지.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요 밑에는 F1의 코사인 끼인 각이다. 그래서 여기서 알짜힘에 대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산하면 결국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거 정리하면 결과로 바로 갈게요.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뭐가? 알짜임 제곱이.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0도하고 180도에서 얼마죠? 코사인이니까 0도에서 1, 180도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야. 코사인 함수니까. 즉 뭐다? 세타가 0도면 알짜임의 크기는 F1 플러스 F2의 완전 제곱식이 되죠. 맞지? 요거 플러스 1이니까. 얘가 180도 반대 방향이 되면 알짜임의 크기는 절대값 F1 마이너스 F2가 돼요. 이때 우리는 얘가 최대값이, 얘가 최소값이 나타난다라는. 즉, 알짜임의 범위는 두 힘 합보다 작거나 같죠. 두 힘 차이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절대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같아지는 조건이 두 힘의 평형 조건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어때야 된다?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180도 반대이어야 하고 세 번째가 같은 직선상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돌림 힘이라는 게 0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같은 직선상에서 두 힘을 잡아당기면 평형이 되잖아. 그런데 여기를 잡아당기고 여기를 잡아당겨버리면 그치. 돌죠. 이 돌아가게 하는 힘을 토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토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직선상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평형 조건을 생각하고 토크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그리고 토크 평형에 대해서도 배울 거기 때문에 요거 필기.
우리가 보통 뉴턴 1법칙을 관성법칙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관성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뉴턴의 1법칙은 알짜임이 0일 때 물체의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래 뉴턴의 법칙 전체를 상징하는 식이 A는 M분의 F거든요. F는 MA가 아니라. 응? 그럼 봐봐. 알짜임이 0이라는 말은 뭐가 0이라는 소리다? 여기에 0 넣으면 가속도가 0이잖아. 맞지? 자, 가속도가 0이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가속도의 뜻 자체가 델타 T분의 델타 V잖아. VT 그래프의 기울기란 뜻이에요. 즉,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0인 선. 무슨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이지.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하나 더 있게? A가 0일 수 있는 거. 등속 직선 말고 한 상태가 더 존재합니다. 여기에 있어요. 무슨 상태? 즉 무슨 소리냐? 처음 속력이 0이면 정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처음 속력이 0이 아니면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죠. 언제? 알짜임이 0일 때 혹은 평형 상태에서.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원래의 운동 상태를 뭐 한다? 유지하고 있죠. 우리는 이 성질을 뭐라고 한다? 관성이다라는 거야. 이게 뉴턴의 1법칙이에요. 저기 책에 있는 관성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은 관성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원래 저기다가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끊고. 자, 원래 이거는 타우라고 읽는 거예요. 그리스어 알파벳, 영어 알파벳 T에 해당하는 거긴 합니다. 토크 타우는 뭐다? RF예요. 타우는 RF.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R은 뭐냐? 팔 길이. F는 수직힘입니다. 뭐에 대해서? 팔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는 요 뒤에 지금 숨어 있는 게 곱하기 사인 세타가 들어가요. 수직 방향의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요런 이제 양쪽에 팔이 있다고 쳐요. 이거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나온 수학 문제예요. 여기 두 번째 칸에 박스가 3개가 쌓여 있어요. 이쪽에 1번 칸, 2번 칸, 3번 칸이 있는데
3번 칸에 박스 몇 개를 쌓으면 균형이 잡힐까? 인 거야. 몇 개? 2개지. 이거 네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생각해봐. 아, 요 공식대로 맞춰야죠. 8의 길이가 뭔데? 그러니까 여기 이 시소를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토크가 2 곱하기 3이었던 거고, 이쪽 토크를 1로 돌리려는 토크가 3 곱하기 x인데 이 둘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양쪽의 균형이 잡힐 거 아니야. 따라서 x는 몇? 2개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수학적으로, 사실 초등학교 때 어떻게 푸는지 대충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보고 요령껏 끼워 맞춰서 풀어왔잖아. 근데 이게 토크예요, 원래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우리가 초등에 어떤 길다란 막대기가 있어요. 여기가 중심입니다. 회전 중심. 여기서 팔 길이가 R이고, 힘의 크기가 F이고, 요게 직각이면 얘를 이렇게 반시계로 돌리는 토크가 RF가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볼까? 여기서 여기까지 R-고 여기에 매달린 물체가 W라면 얘를 이렇게 돌려내리는 토크는 토크 다시는 뭐가 돼요? R-W인데 방향이 얘를 플러스로 잡았다면 얘는 무슨 부호가 된다? 마이너스 부호가 돼. 방향이 반대니까. 이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얘가 균형을 잡으려면 원래는 토크 플러스 토크 다시라고 잡는 게 맞긴 하지. 토크의 총합, 즉 시그마 토크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0이 되면 균형인 거야. 오케이? 이게 0이 되면 결국 뭐다? R, F 마이너스 R 다시 오메가가 0이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의 크기는 R 다시 분의 RF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힘이, 근데 이제 굳이 맨 처음에 개념적으로는 힘이 수직이 아니라 약간 비스말 경우에는 벡터 분해를 이용해서 수직만 찾아서 계산을 하면 된다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당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직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즉 토크 값이 있고 그 토크의 평형. 그래서 결국 R자인 평형은 물체가 가속하지 못하게 만들어져요.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것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역학적 평형이라고 해요. 돌림힘의 평형까지를 고려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만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한 4번, 저기 20쪽에 4번, 5번 두 개만 한번 풀어봐봐. 지금 바로. 자, 봐봐. 지금 막대기에서 여기가 200.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500. 그리고 여기가 100. 여기가 받침대잖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요 거리를 x라고 하자고. 그럼 이 거리는 L-x가 되고, 이 거리는 얼마? 아니면 여기를 x로 잡는 게 더 편하겠다. 여기를 x라고 잡으면 이 거리가 L-x고 요 거리는 2분의 L-x가 될 거 아니야. 여기 물론 우리가 800인 걸 알지만 봐봐. 여기를 회전 중심축으로 잡는 순간 얘가 받치는 힘은 상관이 없죠. 토크랑.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를 이쪽으로 돌리는 토크는 L-x 곱하기 200 더하기 2분의 L-x 곱하기 100 요거 8길이잖아. 얘도 여기로 내려가는 토크잖아. 막대기도 있잖아. 막대기 자체 무게도. 그리고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 요쪽 토크. x 곱하기 500인 거지. 그러면 두 개 날리고, 두 개 날리고, 두 개 날리면 해가지고 연립 방정식 풀면 돼요. 빨리 풀어봐봐. 어? 16분의 11일 나오죠. 그렇게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구조물의 안정성에서. 이런 약간 찌그러진 원뿔대를 가지고 볼 때, 요렇게 놔두면 이 무게중심점의 위치는 요 바닥면 안에 존재하지? 그러면 얘는 조금 민다고 얘가 잡바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따지고 보면 이 물체는 여기서 내려 누르는 힘이 있고, 요 바닥면을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떠받쳐 올리는 수직 항력과 요 부분이 떠받쳐 올리는 수직 항력이 요 선에 대해서 양쪽이 평형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양쪽의 힘의 크기를 조절한다면 평형이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평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안 자빠져요. 그리고 얘를 조금 기울인다고 해도 좀 약간 요렇게 기울어뜨리면 언제 무게 중심점의 위치가 여기 그럼 바닥에 닿아 있는 여기서만 수직 항력이 생길 거 아니야. 요 바닥에 닿아 있는 점보다 왼쪽이죠. 그러면 결국 이 힘은 요쪽 토크가 되기 때문에 잡바링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더 기울어지면 무게 중심점의 위치가 이제는 어디로 넘어왔죠?
요 바닥에 닿여 있는 선 오른쪽까지 넘어왔지. 그러면 얘는 요쪽 토크를 왜? 여기서 올려지는 힘과 여기서 내려가는 힘.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발라당 뒤집어지겠지. 그지? 그럼 이 물체를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되지? 얘 서 있을 수 있겠냐? 왜 못 서 있는데? 그치? 무게 중심점의 위치 라인 자체가 요 바닥이 떠받쳐 올리는 거에 대해서 토크가 발생할 수 있게, 토크 평형이 되지 못하게 아예 밖에 나와 있잖아. 그럼 얘는 100% 꽈당탕이 되는 거야. 특히 이게 바닥에 세워놓은 물체도 이럴진데 배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실제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 지금은 이제 다 은퇴를 시킨 울산급이라는 우리나라의 호위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 거의 다 은퇴가 됐거나 아니면 신형함으로 교체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이제 광개토 대왕급이 있고 문무대왕급이 있고 세종대왕급이 있고 뭐 세종대왕급 개량형인 영조급도 있고 이렇잖아요. 얘네들은 구축함이라서 큰 배들이고 얘보다 하나 작은 급이 뭐 포항함, 울산함, 인천함, 뭐 천안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맨 첫 번째 만들어진 국산 최초의 호위함이 울산함이었어요. 미국에서 얻어온 배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설계도를 하나씩 공부해서 우리나라 해군의 요구에 맞춰서 2,000, 3,000톤급의 배를 설계하고 처음 이제 건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해군의 욕심이 있잖아. 왜? 우리나라 해군은, 육군도 그랬지만, 육군 못지않게 우리나라 해군도 초반에, 6.25 전쟁 초반에, 진짜 미국에서 얻어온 거의 2차 대전 말기 때 사용하고 부서져가는 다 낡아 빠진 군함 한 대 얻어와서 그걸로 부산 앞에서 해전이 있었어요. 6.25 때. 북한군 해군들하고. 그러니까 포에 대한 욕심이 육군 못지않게 역시 대한민국은 원딜의 민족. 욕심이 너무 많아서 배 크기에 비해 포를 정말 많이 얹었어요. 그럼 무게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올라가겠죠. 배를 우리 오뚜기가 왜 안 넘어질까요? 오뚜기는 여기 위에는 거의 텅 비어 있고 요 밑에만 무거운 추가 있어서 여기 무게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웬만큼 기울여도 무게중심과 바닥면이 복원이 되는 토크 방향으로 힘이 걸리게 되잖아. 그런데 군함을 짓는데 요 위에 함교에 포를 계속 얹다 보면 무게중심점이 점점 어디로 된다? 높아지. 무게중심이 올라와 버리면 이 배가 어떻게 된다? 휘청휘청할 때 뒤집어지기 좋겠죠. 실제 군함은 무게중심을 진짜 최대한 밑에까지 끌어내려놔요. 그러면 태풍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더라도 저절로 어떻게 된다? 오뚜기처럼 다시 똑바로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울산급은 이 무게중심점이 너무 높게 잡혔어요. 왜? 무기 욕심이 많아서 원래 설계도에서 외국 조선 설계자들이 설계해 준 거에 저 대포보다 이 대포가 더 좋으니까 이걸로 바꾸고 저거는 이걸로 바꾸고 이걸 계속 왜? 모르잖아. 처음 설계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구한 대로 설계를 해서 조립이 끝났어. 테스트 해봤을까요? 그냥 대포는 달면 되는 것 같다고 달았겠지. 대통령이 오는데 열흘 반 남았어. 다다음 주에 와. 그리고 배가 만들어졌어. 이제 대통령이 오면, 심지어 그때 대통령이 박정희였어.
대통령이 딱 보는 앞에서 그 신용부남 세대가 쫙 물에서 쫙 미끄러져 들어간 뒤에 물살을 걸으면서 쫙 달려가고 그 군함 위에서 해군들이 전부 다 줄 칼각 잡고 딱 경례 때리고 그걸 딱 보여줘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무슨 문제야? 배 중심이 높아서 배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뭐야? 왜 그래? 해군 요구에 맞춰서 계속 무거운 장비들을 위에 올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 선실 배치부터 무게 설치 이런 거 등등등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저 배 조립 새로 해야 됩니다. 다다음 주에까지 만들 수 있어. 어쩌나? 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때 현대 회장이 정주영이었거든. 콘크리트 들고 와! 배 제일 밑에 화물칸 바닥에 15cm 콘크리트를 깔아버려. 요 밑에 콘크리트로 맨 밑바닥을 채웠어. 실제로. 제일 밑에 창고 높이가 그래서 15인가 20cm인가가 줄었고 바닥에 공구리를 쳤고 다행히 무게중심이 안전마진 밑으로 내려와서 흔들리지 않고 곱게 가는 그래서 기존에 다 만든 배는 공구리를 쳤고 이제 그 배들 건조하고 난 그 다음 배들부터는 이제 창고 위치, 선실 위치, 다른 것들 위치, 배선 이런 것 최대한 뜯어 고쳐서 무게중심을 내리는 데 성공했어. 그 뒤부터는 배 항속거리나 최대 속력이 더 증가했다고. 콘크리트를 치면 그만큼 무거워졌으니까 기름도 많이 못 넣고 멀리 못 가는데 저거를 아는데 우리나라에 슬픈 사고가 터진 거죠. 세월호. 화물선이고 승객도 타는 배인데 승객을 더 태우려고 승객 선실 위에다가 선실을 2층을 더 올렸어. 그리고 짐을 실을 때도 무거운 걸 바닥으로 많이 깔아야 되는데 콘크리트 싣고 내리기 편하게 한다고 바닥으로 들어갔어야 될 짐들의 다수가 콘크리트로 해서 배 위에 실렸어. 그 무게중심이 그러던 와중에 날씨 안 좋고 배가 출발이 늦춰졌다고 지름길인 위험한 길로 가로질러 가다가 졌죠. 하면 안 되는 그런 작은 실수들이 다 겹친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랑 관련 있는 거다? 무게중심과 관련이 있는 거고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거란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고 무게를 반대편에 맞추고 그래서 아파트 짓는 그 대형 크레인 보면 여기 무거운 짐 들을 때 이 뒤쪽에 항상 추가 달려있잖아. 천체망원경도 아마 사망경 올라가면 배울 거야. 한쪽에 망원경이 달려있으면 망원경 반대쪽에 밸런스 웨이트가 항상 붙어있다. 그래야지 이 균형이 맞아야지 적은 힘으로 망원경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개념 기본, 개념 적용 26쪽까지 개념 적용까지 최대한 풀어봅시다. 그리고 푸는 거 보고 어려우면 별표 치고 그 다음 주에 내가 풀어주고 너무 개념 적용의 문제가 과하게 어렵다 싶으면 그 다음번 과제는 몇 개만 골라서 풀게 하거나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끝.